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SM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뭐 연습생 시스템이나 토탈 매니지먼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오늘날 K-팝 산업의 어떤 표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SM이 각 세대별로 어떤 대표 아티스트들을 키워냈고, 또 이 아티스트들이 K-팝의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만약 SM이 없었다면, 그래서 뭐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에스파 이런 아티스트들이 탄생하지 못했다면 과연 지금 K-팝은 어떤 모습일까? SM이 만들어 온 그 음악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뭐 첫 주자는 역시 보아겠죠. 2000년대 초반에요. 일본 시장에서의 그 성공. 이건 정말 K-팝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인데요. 이걸 단순히 현지화 전략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성공적이었을까요? 아, 네. 그게 핵심은 정말 철저한 맞춤형 현지화였어요. 그냥 일본어로 노래만 부른 게 아니고요. 당시 일본 최고의 작곡가들이랑 같이 작업하고 또 현지 방송 시스템에도 완벽하게 적응하는 그런 전략을 썼죠. 특히 어린 나이였는데도 일본어를 굉장히 잘했고 라이브 실력도 뛰어났잖아요. 이게 일본 대중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갔고 이게 나중에 케이팝 후배 아티스트들이 일본 진출할 때 하나의 모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성공이라기보다 케이팝이 해외에서 통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현실로 보여준 사례였던 겁니다. 아, 보아가 그렇게 길을 딱 열어줬다면 동방신기는 그 길을 아시아 전체로 확 넓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그 팬덤이 정말 강력했잖아요. 카시오페아. 이게 어떻게 케이팝 팬덤 문화의 어떤 시작점, 기틀이 됐다고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동방신기 팬덤 카시오페아는요. 그냥 규모만 큰 게 아니었어요. SM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식 팬클럽을 운영했고요. 또 멤버들 개개인의 어떤 이야기, 서사 같은 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리고 팬들이 앨범 사고 투표하고 이런 조직적인 참여를 막 유도했거든요. 이런 팬덤 활동의 시스템화, 이게 이후 케이팝 아이돌 팬덤의 거의 뭐 표준 모델처럼 된 거죠. 물론 멤버들 실력이나 비주얼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팬들하고의 어떤 유대감, 이걸 관리하고 키우는 전략이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걸그룹으로 넘어가 보면 역시 소녀시대죠. 기 열풍은 뭐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때 소녀시대 성공 요인으로 SM의 그 퍼포먼스 중심 프로듀싱을 많이 꼽는데 다른 그룹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그렇게 달랐기에 트렌드를 확 이끌 수 있었을까요? 그때 SM은 소녀시대를 통해서 그 듣는 음악을 넘어서 보는 음악의 완성도, 이걸 정말 극대화했어요. 그냥 예쁜 춤이 아니라 노래 가사나 멤버들 이미지 있잖아요. 이걸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딱 보여주는 데 집중했죠. 그 컬러 스키니진 같은 패션 아이템을 활용한다거나 뮤직비디오에 스토리를 넣고 멤버 구성에 따라 파트 나누고 동선 바꾸고 이런 것들이 다 음악, 비주얼, 퍼포먼스가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되게 정교하게 설계된 거였어요. 이게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걸그룹의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으로 쭉 이어지면서 SM의 음악 스펙트럼이 정말 넓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각 그룹이 어떻게 보면 SM의 어떤 음악 실험실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샤이니는 그 컨템포러리 밴드라는 컨셉으로 자칫 좀 어려울 수 있는 음악이란 컨셉을 되게 세련되게 보여줬고요. 엑소는 아이돌 그룹 중에 처음으로 세계관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가져와서 퍼포먼스 스케일을 확 키웠죠. 또 레드벨벳은 레드랑 벨벳 이 두 가지 컨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적으로도 다양하고 이미지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이게 케이팝 시장 전체에 장르적으로나 컨셉적으로 다양성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최근에 NCT나 에스파를 보면 이건 단순히 그냥 새로운 그룹을 내는 걸 넘어서 뭔가 케이팝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 뭐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건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어, NCT의 그 무한 확장 시스템 있잖아요. 이건 기존 아이돌 그룹의 딱 정해진 멤버 구성, 이 틀을 완전히 깬 거죠. 이걸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또 유니트 활동도 되게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확장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고요.
에스파의 AI 아바타나 메타버스 세계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거죠. 현실이랑 가상세계를 막 넘나드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뭐 기술 트렌드를 따라간다기보다는 미래의 어떤 팬덤 활동이나 IP 비즈니스 모델까지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각 아티스트들의 성공이랑 SM의 전략이 정말 긴밀하게 맞물려서 케이팝의 진화를 이끌어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SM은 단순히 아티스트를 키워나는 걸 넘어서 음악 스타일을 계속해서 새롭게 시도하고 또 주요 해외 시장을 되게 체계적으로 공략하고 팬들하고 소통하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식까지 K-팝 산업의 여러 기준들을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만약 SM이 없었다면 이 가정이 이제는 꽤 구체적인 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보아의 그 일본 성공이 없었다면 K-팝의 해외 진출을 훨씬 더 늦어졌을지도 모르고요. 동방신기가 다져온 그런 팬덤 문화가 없다면 지금 같은 글로벌 팬덤은 좀 상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또 소녀시대가 보여준 퍼포먼스의 기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그룹들의 끊임없는 음악적, 컨셉적 실험들, 이런 게 없었다면 K-팝의 스펙트럼은 지금보다 훨씬 좁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SM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SM이 아티스트와 음악을 넘어서 이 팬덤을 어떻게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고 또 IP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나 NFT 같은 새로운 기술로 K-팝의 미래를 또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